그래서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학에 있어서 고조선이 있는가 없는가, 단군이 있는가 없는가, 유무로는 역사에 집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역사는 유무론에서 존재론의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가지고는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요. 유무론으로서 하나님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론으로 따질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받들고 거기에 따른 문화와 예술과 사람들의 세계, 가치관 이런 게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데, 이분은 없어도, 하나님은 없어도 있는 사람 수천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이게 존재감이거든요. 없어도 존재감. 유관순 누나는 없어도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누나,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뭐예요? 존재감으로 유관순 누나로 남아있는, 이게 바로 존재감의 존재론적 역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고사 연구에서 유문을 꼽아야 돼요. 고조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군이 역사적 인물인가 아닌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역사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문명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을 따지니까 시대 구분에서도 고조선을 빼잖아요. 우리가 세계 6대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렇게 큰 박물관이에요. 근데 6대 박물관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시대 구분에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실이 없어요. 그래서 막 시민단체에서 아우성을 쳐가지고 뒤늦게 고조선실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건 유물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물론의 역사보다 존재론의 역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유무의 문제보다 존재감을 더 주목하는 역사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연대의 소금이나 강력의 확장보다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고전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목하는 것. 그게 존재감이 있는 존재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고조선의 역사, 홍익인간의 이념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홍익회도 있고, 홍익을 포함한 역사단체가 많아요. 문화단체도 많고. 지금도 살아있는 가치이죠. 쑥과 마늘을 먹는 식문화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신단수의 전통 이런 거 당나무로 살아있고, 소떼도 지금도 있고, 최근까지 또 토템 전통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고조선의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존재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학을 해야 진정한 역사다. 그래서 민족사학에서 주권사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길,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식민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는 독립되어 있는데 역사는 아직 독립이 안 됐어요. 역사 주권은 상실되어 있다. 식민사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총독부 사학이라.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져 있는 역사를 아직도 역사 시간에 가르치고 있어요. 식민 지배자가 쓴 역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나라. 그러다가 식민 지배자의 역사를 우상하고 있는 사학계.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보여요. 우리나라 사학계는 아직도 식민 사학을 우상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식민 사학에 세뇌되어 있거나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친일파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동하고 있는가? 예. 작년인가 이영훈 외 여러 사람이 썼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이건 완전히 친일 서적입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사람.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추종하고, 그래서 열등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한국 사회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철저하게 비하하고 그 잘못을 과도하게 들춰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수탈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곡식을 수탈한 게 아니라 다 사가지고 갔어. 무역했어. 수입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한 적이 없어. 다 계약했어. 몇천 년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완전히 뭐 일본 구구주의자들이 쓰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학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들고 일어나야 되고 서명서 내야 되고 이 책을 저자를 막 규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아무도 입국도 아무도 사학계는 나선 적이 없어요. 이 책이 발표돼가 여기저기 막 강연회 하고 뭐 출판 기념회를 해도. 다만 개인적으로 반론을 폈어요. 정강수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 오만과 거짓, 김종성 선생이 반일 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개별적으로 이런 책을 써서 반론을 펴긴 했지만 역사학회에서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올 초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미쓰비시 기금 교수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위안부 논문을 썼어요.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 성에 대해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뭐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위안부들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매춘 행위했다. 돈을 받고 거래해서 몸을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맨 처음에 누가 문제 삼았어요? 하버드대 대학 학생들이, 역사학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법학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도 들고 나고, 전 미국의 법학과 또는 뭐 사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막 성명서 밝혔어요. 그리고 유럽의 학회에 관련 교수들도 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하고 막 비판 성명이 드러났어요. 거기다가 일본 지식인들도 비판 성명을 했어요. 이 렌지어 이거 논문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어때요? 들고 일어나야 한국 학계는 침묵했어요. 오히려 램지어를 옹호했어. 제3자는 이걸 비판하는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3자는 개입하지 마라 하고 램지어 교수를 옹호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영훈이란 저자와 또 우리 위안부 뭐 이 성노예들을 매춘부라고 했던 그 유석춘이라는 교수 있죠. 그 교수하고 세 사람이 오히려 램지어를 옹호했죠. 그거 일본주의 논리를 옹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미츠비스 기금을 받고 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일본 구구주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인 카터 교수는 램지어의 논문을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만큼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앤드류 고든 교수와 함께 램지어 주장에 대한 반박글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 신문 그림슨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 신문이 이게 신문에 2월 7일자로 이렇게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될 뿐 아니라 민족사학, 민족주의 사학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사학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중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라는 것은 화이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오랑캐다. 그래서 한국 쪽도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 중국의 중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주의는 중국 중심의 패권적 국가주의. 이런 게 바로 중국의 민족주의죠. 일본은 대화원 그래가지고 야마토 다마시 그래서 야마토 다마시가 대화원입니다. 이거는 무사 정신, 사무라이 정신을 존중하는데 이게 전투적인 것이죠. 그래서 전투적 무자 정신은 침략적 군국주의가 바로 대화원이죠. 이게 일본의 민족의 사학이죠.
그러므로 이런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 중에서도 세간의 역사학을 하는 민간 강단의 민간 사학의 경우에는 국수주의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1만 년을 더 거슬러 간다. 우리나라 영토는 유라시아 전역인 세계가 다 우리나라. 그때가 1만 년 전에 그때가 최고의 나라다. 막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 식민사관은 반도사관이죠. 그러나 이것이 대륙사관으로 확대되고 이것을 넘어서 유라시아 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라시아 전체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다, 한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국수주의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속주의죠. 그래서 식민사학이고 그 식민사학은 종속적 전례주의, 우리 민족 문화는 다 북방에서 왔거나 중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국수주의로 빠지면 지배적인 전파주의. 이 식민사학은 외래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국수주의는 어때요? 우리나라 이 한국이 여기서 막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나갔다. 이게 전부 다 한국이에요. 예. 한민족이 세계 각지로 확산했다. 예, 이게 납득할 수 있나요? 사료로서. 논증할 수도 없고, 이건 가도하다. 이거는 주권사, 각자 자기 나라의 역사의 주권이 있는데, 이거는 남의 나라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사학, 역사 주권, 역사학의 학문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학자들 개개인의 학문 주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마다 자기 사관과 사료를 개척해서 자기 학설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독자적 역사 연구를 실천해야 되는데, 지식인이라면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 나라 역사는 연구하고 서술 가능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만 뭐 한국사 연구한다 하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한국인으로서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연구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외세는 물론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역사 접근을 확립해야 돼요. 뭐 국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 그건 역사 주권이 없는 거지. 권력에 휘둘려서 안 돼. 그래서 국가 주권에 입각한 한국사의 학문적 독창성을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편수의 역사 소설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조선 편수의 역사 성립은 이후의 역사관은 반도사관이죠. 예. 이것은 우리 주권사학입니다.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문화유적 예를 들어 가지고 고인돌이라든가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토기 분포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민족 고조선의 역사다 이겠죠. 여기 한국 이래가지고 막 온 세계 유라시아 역사가 1만 년 전에 막 찬란한 우리 한국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구분도 보면은 이 조선 편수사, 조선 정독부에는 고조선 역사가 없어요. 사만시대 다음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시대 구분하고. 그래서 사만시대 이전에 신시, 당군조선, 부여의 역사는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주권에 입각한 한국사학의 학문적 독창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독창적 학술로서 국제학계에 한국사하고 자주권 확립해야 돼요. 자기 학설이 독창적이고 다른 역사학 일반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창적인 사료 개척과 독창적 사관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세계사 시대 구분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강의하면 드러나겠지만 역사적인 시대 구분도 저는 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새로 합니다. 문헌사료 중심 역사관에 따르면 무문자 사회는 아직도 선사시대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록하지 않은 시대, 문자가 없는 시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수민족, 남아메리카 소수민족은 아직도 자기 나라 문자가 없어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역사가 없느냐? 현대도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사시대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구술사가 있어요. 말로 역사를 전승해요. 우리가 당군 신화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전승한 것 같죠. 그래서 구비 역사, 오랄 히스토리를 인정하면 선사시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아니라 구술사시대와 기록사시대로 구분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사학은 모든 중거국가의 대등한 역사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 생활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 여러 제3세가 소수민족도 자기 나라 주권 역사,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용어나 사료, 시대구분, 사관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자기 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이런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두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의사라 그래요? 국제 테러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러죠. 비행기 타고 미군 함대에 가서 자살 공격한 것을 가미가제 신풍 특공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사관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자살 공격대다. 그래서 어느 사관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용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임진왜란이 우리가 볼 때는 일제 침략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일제 침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륙 진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대륙 진출한 것을 우리가 일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에 굴려간 여성을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 또는 정신대라고 그래요. 그건 일본 용어예요. 지금 세계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노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로 써야 제대로 이 주권사관이 맞는 용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신대륙입니까? 그게 오랜 선주민들의 역사와 전통이 거기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 발견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카인들의 진입이죠. 아메리카의 진입,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입해 온 거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말할 때 서부 개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원주민 침탈사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사학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 용어부터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사학을 변혁적으로 구상을 하면은 기존 사료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 사료는 묻는 사료, 유물 사료, 그림 사료, 금속문 사료가 있는데 저는 새로운 사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사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생활 사료는 현재 진행형, 고조선 이야기할 때 쑥과 마늘을 먹는 거 이야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노다리 밟기, 강강술래는 그냥 춤놀이죠. 놀이인데 여러분들 이건 그냥 민속 놀이인데 이것도 사료예요. 왜? 임진왜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외적에게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높다는 것, 또는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또는 그 침략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강술래 놀이를 하고 하면서 임진왜란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면, 이야,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주민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구나. 그래서 상당히 여성주의적인 분이구나. 왜? 여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고생합니다. 남자들보다 더 고생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했구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료로 재해석돼야 되고, 노다리 밟기는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피난해 왔다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노다리 밟기 할 때마다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해 왔구나. 그때는 안동이 고려의 수도였구나. 이렇게까지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사료가 새로운 사료로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식민사관, 민족사관, 실정사관, 유물사관, 영웅사관 이런 등등 많은 사관이 있는데 새로운 사관을 개척한 범풀이사관은 주권사관을 개척해서 범풀이사관은 현재의 문제 해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풀고 미래의 전망까지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 그래서 이해치 가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대화이다 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범풀이 사관이죠. 그 다음에 사관과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 파동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역사적인 태행이죠. 박근혜 정부 시대 때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폐기됐어요. 예산 엄청나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교과서의 역사를 생각해 주죠. 교과서의 역사는 처음에는 국정교과서에서 시작합니다. 나라가 못 살고 가난할 때 학교를 처음 만들어가서 교재 만들 때는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 발전하면 거민정 교과서를 만들어요. 우리 교과서는 거민정 교과서까지 왔다가 다시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거민정 교과서를 진작 극복하고 자유발령제로 갔어요. 교과서는 누구든지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다만 그것을 교사가 선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 역사의 교과서의 역사의 발전을 모르고 이런 교과서 만드는데 참여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집필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권력에 박근혜 정부의 권력에 종속되든지 아니면 연구비 집필비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금력에 돈에 탐이 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선배학자들을 비판한 것처럼 저도 지금 선배학자들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학문을 하려면 기존 연구를 비판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내 역사학에 대해서 후배 역사학자들도 당연히 비판하겠죠. 자기는 기존 선배 연구를 비판하면서 후배는 나를 비판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후배 학자들도 자신의 역사학을 비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자기 생애의 역사를 반드시 성찰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역사학자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역사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지식 많은 것은 그냥 아는 체 아는 데만 도움되지 진정한 역사에는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역사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의 역사 못지않게 자기 생애사를 잘 서술해 나가는 의지가 열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뭐 우리나라 한국사, 신라사, 뭐 또 고구려사 뭐 이런 거를 조선사를 연구한다 하는데 머물러서 안 돼요. 역사를 연구하면 당연히 자기 일생의 역사를 생각해야죠. 일생의 역사, 라이프 히스토리, 나의 역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역사는 누가 씁니까? 자기가 서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 강의는 제 역사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부의 부당한 역사 정책에 동조하고 국정교과서에 동조하고 영합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부의 부당한 역사 정책에 동조했죠. 대부분의 역사 교수들은 반대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요.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데 가담한 자는 역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진정한 역사학자라 할 수 없어요. 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8.15 강복절을 맞아 하면 온 국민이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8.15 해방이 되자 온 보통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망연자실하고 막 두려워서 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조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일제 부역한 조선의 친일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영원히 일본에 합병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독립될 줄 모르고 일제에 영합했던 것은 한마디로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고조선의 역사학을 아는 것 못지않게 역사의식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역사는 누가 쓰는가? 자기 자신이 쓴다. 그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하고 뭐 어느 역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애의 역사를 바람직하고 진보적으로 써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